안녕하세요. 아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강연해 보긴 처음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휴보 손인데 우리 여러분들 또 여러분 왔으면 다 같이 한번 악수도 하고 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원격으로 보여주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저 로봇 회의 재밌게 하도록 하고 또 나랑 같이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 사족보행 로봇이고 한번 앞뒤로 좀 걸어 움직여서 네. 아이고 여러분들 같이 왔으면 이 로봇 한번 움직여도 보고 이렇게 발도 차고 했을 텐데 좀 아쉬운데 이따 데모는 또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할 얘기는 로봇 기술과 미래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터미네이터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좀 됐네. 한 2년쯤 전에 이런 기사가 외신에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킬러 로봇, 이제 무서운 로봇이란 말이죠. AI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카이스트와 앞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같이 하지 말자, 보이콧하자.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미네이터 사진이 있고 내용은 뭐냐면 카이스트에서 킬러 로봇을 만든다더라 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크게 났고 또 다른 신문에 또 이 기사가 났어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대한민국에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대학이랑은 로봇 연구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거기 옆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또 큰 로봇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오해로 밝혀졌죠. 사실은 뭐냐하면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연구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무인화라는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협업을 하자 이런 이제 그런 동의하는 이런 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알려져 갖고 카이스트 킬러 로봇을 만든다 이런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로봇은 우리 저 평창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하던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는 몽둥이가 아니라 성화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 로봇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많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봇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기대와 두려움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죠. 아주 여러 가지로 뭐 뛰기도 하고 뭐 아주 재주가 많고 요즘은 뭐 춤도 추고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게 사족보행 로봇도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도 발전된 로봇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오늘 같이 온 우리 그 실험실에서 만든 사족보행 로봇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런 로봇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로봇의 연구가 지금 새로이 국면을 맞으면서 또 더욱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새롭게 지금 그 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엔 어떤 종류와 어떤 응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홈 서비스 로봇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홈 서비스 로봇이죠. 다시 말해서 집에서 로봇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많이 쓰이는 것이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이나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로봇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리터리 로봇, 이건 우리가 방위 산업 쪽에서 로봇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 위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의외로 많이 가까이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그러면 그냥 오락용 로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락용 로봇이라기보다는 교육용, 그다음에 연구용, 그다음에 장난감 로봇 포함해서 이걸 다 합쳐서 엔터테인먼트 혹은 에듀테인먼트 로봇,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로봇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즐거움도 찾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로봇들 군입니다. 그다음에 로봇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분야죠. 이제 몸이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이걸 우리가 재활 로봇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군사용 로봇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군사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위 산업용 로봇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 혹은 그와 유사한 위험한 폭발물 제거라든가 아주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런 디펜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위 로봇, 군사용 로봇 그러면 떠올리는 생각이 야, 킬러 로봇 아니냐, 저게 사람을 해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뭐 로봇 3원칙이라는 거 배웠는데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로봇 3원칙 이제 그런 걸 우리 선생님은 로봇 3원칙을 맨날 외우는데 또 까먹어요 자꾸만. 근데 어쨌든 로봇 보고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로봇에 갑자기 군사용 로봇이 뭔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져 있는 로봇은 어떤 사람을 해하는 로봇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로봇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지뢰가 있어요. 지뢰, 폭발물이 있어요.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방사능이 오염된 것 같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죠. 뭐 이럴 때. 그다음에 막 저게 포탄이 막 총알이 날라올 때 가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죠. 그럴 때 사람의 생명 대신에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상대방 우리 뭐 적군이라고 표현할까요? 적군의 특정 진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어떤 목표물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요새와 같은 드론과 같은 정교한 무기가 있다면 이런 장치가 있다면 정확하게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핀세트처럼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 무기를 쓸 경우에는 그 근방을 아주 대량으로 폭격하거나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은 선량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용으로 로봇을 한다는 뜻은 이것이 우리 편이 됐건 혹은 적군이 되더라도 피해를 거의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퍼란 로봇이죠. 우리 뭐 음량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음량은 줄여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페퍼란 로봇인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은 못 나가지만 우리 이제 저 해외 할 때 일본에 가면 특히 로봇이 뭐 식당이나 은행 같은 데 많이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로봇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형 로봇이다. 우리가 요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회형 로봇이다. 소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셜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생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한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우리가 소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셜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들어가 갖고 눈치 있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로봇이 눈치 없게 가운데를 버티고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슬픈 곳에서 막 노래를 부른다든가 기쁜 곳에서 막 울고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의 주변의 사람의 의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용 로봇은 주변 환경과 사람과 이 무드를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어떻게 로봇이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은 안에 센서들이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데 대표적인 센서가 카메라,
눈이 있죠. 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폰 듣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 표면에 특히 머리 부분에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터치 센서라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있고 또 어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들 그다음에 주변에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 이런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에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 상황이 지금 시끄럽구나 조용하구나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이거를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기법과 결합해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만일 제대로 이해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을 주겠지만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또 혹은 다른 엉뚱한 결과를 준다면 우리는 좀 귀찮고 성가시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회형 로봇이 얼마큼 우리 인간 생활에 들어와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물류 로봇이죠. 물류 로봇.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 조그만 로봇이 아까 보면 큰 짐들을 옮기고 있고 지금 이거는 큰 로봇이 창고 선반에다 물건을 적재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물류 로봇은 이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공장 자동화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가면 대형 창고가 있어서 이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정리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저장도 하지요. 근데 요즘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공장에서 하는 로봇을 우리가 공장 자동화 로봇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공장에 있는 로봇을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짐 정리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 같은 데서 막 사람도 다니고 하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공장이라는 것은 정규화된 잘 정돈된 공간이다. 그래서 구조화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ructured environment 영어로는 다 알아듣죠. 구조화된 공간이다. 그래서 로봇은 사실은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 unstructured environment.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전혀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책상 높이도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선반도 다르고 길에 막 전기줄이 널려 있고 길이 좁았다 넓었다 하고 막 사람들도 다니고 이렇게 전혀 구조화되어 있지 않는 공간에서 어떻게 물류 로봇이 움직이면서 짐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돼 있죠.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어지러운 짐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고객한테 갖다 줄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또 하나에는 무인 배달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음식물 배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 큰 영역에서 보면 이런 그 물류 시스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이제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되고 있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호텔 서비스 로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일종의 배달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아직 실외는 너무 이제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많이 응용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곳이라든가 병원 같은 곳 이런 곳 혹은 식당 같은 곳에서 어떤 물건을 요구를 하면 로봇이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우리 학생들한테 뭐 선생님이나 아니 부모님이 얘야 어느 방 가서 어느 물건 나한테 갖다 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없이 그 방에 가서 물건을 들고 길을 찾아서 우리 학교 오면 1층, 2층 층계 찾아서 선생님 방에 가서 이 물건을 전달해 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이 방에서 나와 주세요 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 밖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갈 거예요. 자, 이런 행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너무 간단하죠. 뭐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로봇 입장에서는
Slam and Navig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Slam and Navigation 어렵죠? Slam은 뭐의 약자냐면 SLAM인데 S는 simultaneous, 그다음에 SL L자는 localization and mapping,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앞자를 따면 SLAM이 되고 navigation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뭐 길 찾아가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slam이란 말은 simultaneous란 말은 동시란 말입니다. 동시고 localization은 내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정하는 거고 mapping은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방에서 딱 어떤 특정한 방에 탁 들어와서 저 문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하냐면 먼저 이 방에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도 속에 내가 어디에 있구나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목적지를 정하고 문인 목적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걸 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방에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목적지를 알고 세 번째로는 어떤 길로 갈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걸 뭐 책상을 넘어 뛰어 건너갈 수도 있고 왼쪽 책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 책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수만 가지 중에 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서 길을 가는 겁니다. 뭐 성질 급한 사람은 책상 다 뛰어넘어서 갈 수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청소 로봇이에요. 집에서 청소 로봇 하는 걸 보면 걔가 뭐라 그러냐 슬램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청소 로봇 입장에서 방에 자기가 딱 보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납작한 게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안에서 라이다가 돌아갑니다. 요새 라이다 돌아가는 거 많이 있죠. 혹은 근접 적외선 센서로 혹은 초음파 센서로 혹은 카메라로 주변을 갖다 이제 납작해서 보기 시작해. 보기 시작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방에 지도를 만들어요.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사람이 있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 속에 지도 속에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알아요. 여기 있구나 알죠.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여태가 청소했던 일은 다 기억하고 있고 청소 안 한 영역만 찾아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움직이는 방법도 뭐 지그재그 청소도 있고 뭐 부분 청소도 있고 뭐 랜덤 청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도대체 어떤 길로 이 방을 헤매면서 청소를 할까?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청소하라 그러면 그냥 휙휙휙 위에서 보이니까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금방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구석 닦았는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데 두 번 안 가죠. 헷갈릴 때도 있죠. 여기 청소했나 안 했나 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다음에 여기 이 방부터 할까 저 방부터 합니다. 근데 로봇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로봇 입장에서 보면 이 방 지도를 그리고 내가 길 찾고 한다는 게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린 문제다, 풀리지 않은 문제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 해결하고 연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아까 말한 홈 서비스, 룸 서비스 로봇이 길을 찾아가려면 복도도 알아야 되고 내 복도에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고 특히 넓은 홀을 지나갈 때는 길이 없지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도 있지. 그다음에 내가 가다 보면 방에 어디인지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천장 내비게이션, 천정을 보고 천정의 그림을 보면서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천정을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삐삐 소리 나는 전자죠. 이런 소리를 듣고 위치 알기도 하고 우리가 길 밖에 나가면 GPS가 알려주긴 하지만 실내에서는 아직도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돼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MIT에서 한 3년 전에 개념적으로 개발한 로봇입니다. 이게 스마트 스피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진이 뭐 또 뭐 있죠? 뭐 KT 지니가 있고 또 뭐 많이 있는데 뭐 있어요. 자부가 우리 근데 제가 지니밖에 몰라서 지니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면 지니야 그러면 대답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에 바퀴도 있었어요. 바퀴도 있고 지니에 보면 모니터도 있고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로봇이었죠. 움직이는 로봇이면서 이제 사람 질문에 대답하고 응대하는 이런 로봇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바퀴가 필요한가? 바퀴를 띄워버렸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니터 갖고 이렇게 얼굴 표정 짓고 그랬는데 또 모니터 이게 필요한가? 모니터 띄워버렸어요. 남은 게 이제 스피커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아닌 거, 난 로봇 아니야, 로봇 아닌 게 돼버렸지만 시작은 로봇부터 홈 서비스 로봇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똑똑하다기보다도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딥러닝 기계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센터, 요새 뭐 왓슨이라든가 혹은 이런 지금 KT 같은 경우는 기가지는 KT에 아마 이런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주고 또 원하는 서비스 해주죠. 그래서 뭐 어느 TV 틀어달라면 해주기도 하고 재밌는 영화 골라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자체가 보다는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죠. KT라는 플랫폼, 하나의 큰 어떤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죠. 놀이터입니다. 이런 거에 하나의 단말기로서 지금 작동하면서 그 플랫폼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돼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것이 우리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더 없는 것보다 더 갑갑하게 느낄 때도 있고 막 하도 못 알아들으면 리모컨 찾아서 버튼으로 누르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만들어지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봇이 있는데 저 로봇 팔이 보이죠. 그리고 이 검게 가려져 있는데 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원숭이의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해요. 머리죠. 우리가 이제 이 머리뼈 뭐라고 표현할까? 뭐 해골이라고 그럴까요? 잘 뭐 표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컬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그 톱으로 도려내서 이제 그 스컬이 뇌가 일부가 노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극을 꽂아놨어요. 전기줄을 다발을 꽂아놨는데 그걸 통해서 로봇이 신호를 받아서 원숭이의 뇌 신호를 받아서 로봇 팔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물론 이제 아무데나 연결하는 건 아니고 팔의 운동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곳에 이제 연결을 해놨겠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이 원숭이는 잘 인지를 못해, 이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 때 인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 팔은 꽁꽁 묶여 있고 이렇게 어떤 과자를 주니까 먹으려고 하면 이게 막 엉터리로 움직이고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것이 원숭이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다. 뇌와 기계와의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의 기술이에요. 꿈의 기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는 이 막 하드디스크에 메모리 같은 거 다 해놓고 뇌에다 연결해 갖고 영어 단어 같은 거 전혀 외지 않고 저절로 막 다 알고 있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게으른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로봇 팔이 뭐 할 일 대신 다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꿈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게 자세히 되지는 않고 있고 기왕에 아주 여기 계신 그 여성분이 보이는데 이분이 오래된 필름이지만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 뇌파로서 로봇을 움직여서 음료수를 드는 분이에요.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해지거나 했을 때 그 누가 나한테 입에 먹여주는 것과 혹은 내가 내 의지로 로봇 팔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 먹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 누가 내가 불편해서 누가 대신해서 먹여주고 화장실 갔을 때 뒤처리를 해주고 했을 때 느끼는 인간들의 존엄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다고 느끼는 자괴감과 그걸 이기고 비인격적인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제가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 느끼는 인간의 존엄의 되찾음은 굉장히 크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왕에 몸이 불편해졌을 때나 할 때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음 그림은 안 넘어가네요. 주는 모습이고 힘을 증강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무게를 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카이스트 우리 공경수 교수님, 우리 아주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는데 전혀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로봇을 착용해서 첫 걸음을 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이제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을 증강시키고 활동량을 아주 그 역량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술 로봇이에요. 우리 다빈치라는 로봇인데 아마 수술 로봇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끝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한 움직임으로 바뀌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몸 깊은 곳에 수술을 하려면 뭐 아주 개복이라 해서 몸을 많이 이제 그 손상을 입히면서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로봇 팔을 쓸 경우에 로봇 팔의 크기가 직경이 한 1cm밖에 안 됩니다. 이런 포트에다가 구멍을 몸에다가 구멍이라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저 홀을 한 서너 개를 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복잡한 수술도 끝나면 거의 순간적으로 그 정상 생활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느끼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배리어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 수술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서 미묘하게 하는 이런 작업과 이런 로봇이라는 간접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로봇이 조종을 하고 원격지에서 수행하는 로봇이 있는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정말 실감 있게 하려면 그쪽 끝에서 느끼는 감촉을 내 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햅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햅틱 기술. 햅틱 기술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감촉이나 느낌을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 느낌이죠. 그것을 만일 재현할 수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이 손끝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또 치료하고 있는 느낌을 내 손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획기적일 겁니다. 이것은 로봇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새 아주 유행인데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가상 공간에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촉까지 그대로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쇼핑 가서 홈쇼핑할 때 옷을 낼 때 옷의 원단 느낌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런 햅틱 기술이 돼야 로봇이 원격지에서의 로봇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하고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지에 있는 리모트 로봇이 조금 어색하게 느끼고 가갑하게 느끼는 것이 그쪽 상황을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악수를 해도 느낌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한 방향의 것을 양방향으로 하는 기술, 그것이 햅틱 기술이고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아직도 우리 연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조립 공장이죠.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제 이게 자동차 공장인데 이걸 갖다 샤시 공정이라고 그래요. 샤시 공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샤시를 이제 하는데 여기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100% 로봇이 하고 있어요. 100% 로봇이 하고 있고. 요즘 얘기가 되는 게 테슬라 공장에서도 이제 자동화율을 막 높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00% 자동화가 가능하겠는가? 로봇이 정말 바닥부터 끝까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해보니까 이 로봇 공장에 아직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동차의 하네스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샤시 공정이라든가 뭐 의자 장착이라든가 하는 무거운 거를 제자리에 끼는 거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있지만 전기줄을 배선해서 꽂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특히 이런 것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네스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런 큰 덩어리보다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 이 자동화 이런 공장 가보면 로봇이 하는 영역과 사람이 하는 영역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어려운 일 또 반복적인 단순한 일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하고 있죠.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들을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장 로봇은 로봇은 워낙 로봇이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로봇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이런 로봇과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이렇게 부드러운 작업들이에요. 뭐 종이접기 같은 거 사람은 쉽지만 로봇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새 뭐 무인 로봇 카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비슷한 뭐 어떻게든 치킨도 뭐 로봇이 튀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동 로봇의 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보면 이렇게 로봇 카페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로봇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은 형태와 관계없이 인간형 로봇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산업용 로봇일 수도 있고 아내 로봇일 수도 있지만, 형태만 다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로봇 기술들은 굉장히 거의 공유되고 있다. 다 비슷한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좀 뛰어넘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결론부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로봇이라고 말을 하느냐?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로봇은 이 로봇답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 그거를 우리가 모빌리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빌리티,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능 로봇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청소 로봇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소 로봇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기계, 스스로 알아서가 자율성, 움직이면서라는 것이 모빌리티, 그다음에 청소라는 것이 기능. 그래서 우리가 아주 완벽한 그것은 자율형 지능형 로봇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기계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는 자율성을 너무 높이거나 힘이 너무 세지게 되면 로봇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율성과 모빌리티를 둘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로봇이 사고 내지 않고 적정한 목적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위험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로봇 공학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해결이자 딜레마입니다. 성능을 너무 좋게 만들면 좋지만 그것이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고, 성능을 너무 나쁘게 만들면 또 갑갑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따 강의를 마치고, 이형 왔으니까 우리가 사족보행 로봇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가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 사족보행 로봇가 이제 일어설 텐데, 일어섰죠? 한번 저희한테 한번 우리 제주 넘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뒤로 한번 제주 넘기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얼마 힘이 세나 보기 위해서 준비되면 해주시겠습니까? 예, 달 찍고 있어요. 자, 예. 어이구, 야 대단하죠? 보면 뭐 제주 넘고, 움직일 때 선생님이 한번 힘을 한번 줘서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겠어요. 앞뒤로 빨리빨리 움직여 볼까요? 일어나고 더 세게 쳐서 한번 너무 들여보세요. 정말 세게 쳐서 한번 너무 들여보세요. 미안하다 그렇다고 미안하다 이게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쳤어.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아니고 저 모니터를 쳐보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세히 힘들어합니다. 자, 앞으로 좀 와보세요. 막 일어나서 모니터가 있는데 좀 대학교 오세요. 보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시속 10km까지 뛰어갈 수 있고, 또 인사도 하네요.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이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된 로봇이고 귀엽게 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로봇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작은 모터로 큰 힘을 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힘들을 어떻게 적당히 분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이제 손가락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이 손가락 데모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왕 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머니에 배터리 넣고요.
이건 사실 휴보에 들어가는 손인데 제가 휴보한테 양해를 구하고 손가락만 빌려왔으니까 휴보야 미안하다 손만 빌려왔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악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악수 손 한번 이렇게 드시고. 안녕. 느낌이 어때요? 네. 되게 이상하죠? 마치 진짜 사람 손 잡는 것 같은 아주 이런 친근한 모습을 대주고, 이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볼 수는 없죠. 정말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다양한 손가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자체 무게는 350g밖에 안 돼요. 아주 가볍지만 아주 다양한 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왔으면 여러분들 다 와서 악수하고, 또 로봇도 한번 발로 한번 차고 손으로 밀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로 만족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준호 교수님께서 로봇 기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로봇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정성스럽게 발표해 주신 우리 오준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님과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크게 손을 들어주시면 호명하겠습니다. 예, 강민서 학생 질문해 주세요. 그 로봇 3원칙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킨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군대 로봇 같은 경우는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대 원칙을 위배되는 상황이 되어서 모순되는 게 아닐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한 거의 80년 전에 이제 얘기가 됐던 3원칙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로봇이 자신이란 말은 자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아, 알죠?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만들어진 법칙인데, 현재 기술로는 아직 로봇이 나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영역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로봇의 3원칙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설계하는 분들, 로봇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로봇이 절대로 사람을 해치거나 도움을 주는 쪽까지 해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봇 3원칙이라는 것은 다소 선언적이고 하지 지금 당장 로봇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로봇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줬기에 바로 그런 걸 시사하는 겁니다. 로봇의 자율성과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로봇이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말한다면,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들한테는 모든 힘을 빼요. 모빌리티를 아래로 낮춥니다. 힘을 얻게 만들고, 힘이 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이 두 개가 두 개가 조합해서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들 학생 있네요. 다시 한번 강민서 학생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 청소용 로봇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음파로 사용해서 사람을 그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구들은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열 감지 시스템으로 인지를 하고 하면 초음파하고 열 감지 시스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청소 로봇에 열 감지 센서는 쓰진 않아요. 거기 적외선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 센서도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잘못 인식해서 로봇이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벽에 충돌하더라도
결코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은 느린 겁니다.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센서가 잘못돼서 부딪히거나 뭐 화분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부딪히더라도 결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정말 왜 청소 로봇이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까? 빨리 움직이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힘을 빼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상으로 특별 강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오준호 교수님께 화면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의 안윤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오늘 사실은 고등학생들을 만난 지가 참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환경에 관심이 다 많으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연에 같이 참여를 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중에서 현재 가장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이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추자도라고 하는 섬인데, 제주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있는 굉장히 청정한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군데서 유난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제 해류에 의해서 이런 플라스틱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떤 해변에 폐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서 먼저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는 또 그 여수에 있는 금오도라는 섬이에요. 이거는 2018년도에 지나가다가 이 섬에서 이런 플라스틱들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또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떤 밧줄 같은 것도 보이고 플라스틱 통들도 보이죠. 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플라스틱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변에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최초의 플라스틱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플라스틱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 2차 세계대전 그 전이에요. 한동안 그 상류 사회에서 당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옛날에 이 당구공은 그 재료가 상아였어요. 그런데 코끼리 수가 급감하고 이 상아가 비싸지면서 그렇다면 이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초의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약한 플라스틱이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플라스틱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PVC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면서 현대에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게 된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포장재들도 보이고 페트병도 보이죠. 페트병, 폴리에틸렌, 테리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망이에서 기인한 밧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진을 조금 더 볼까요? 사진을 조금 더 보면, 자, 이게 뭐죠? 뭐 같을까요,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티로폼이죠. 자, 스티로폼이 이제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풍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본다면, 자, 이제는 어떤 비닐도 보이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많은 비닐봉지들을 쓰고 있는데, 이 비닐봉지의 재질이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알고 있겠죠? 자, 이 비닐봉지 재질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비닐들은 이 폴리에틸렌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로우 덴시티다 보니까 환경 중에서는 또 쉽게 부서져서 풍화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추자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굉장히 청정하고 좋은 섬이죠. 자, 지나다 보니까 제 눈에 이게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깨끗한 섬의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숙주머리 해변이라고 하는 남투자도의 그쪽인데 모여 있는 곳이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플라스틱이 풍화되면서 미세화가 되고 있는 굉장히 생생한 장면들을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티로폼들이 이제 부서지면서 조각화, 미세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플라스틱이 풍화될 때는 반 쪼개지고 4분의 1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지 하겠지만 그렇게도 쪼개지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 표면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마치 발산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플라스틱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하얀 가루가 묻어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 퍼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 나라의 쓰레기들이 모여 있죠. 중국 쓰레기도 있고 일본 거도 있고 우리나라 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몰려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또 다른 나라의 해변으로 가기도 하면서 쓰레기들은 이런 폐쓰레기들은 국가 이동을 합니다.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그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GPGP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텐데 혹시 GPGP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Great Pacific 가비지 패치.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죠. 거기는 폴리에틸렌, 폴리필리필렌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태평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서양에도 있고 해류를 따라 모이면서 어떤 특정 지점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국가 간을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바젤 협약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바젤 협약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어떤 협약인가요? 스위스에 있는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협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해 폐기물은 나라 간 국경을 넘나들지 말자. 자국에서 해결하자. 이런 국제 협약이에요. 그런데 이 협약이 얼마 전에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되면서 이제는 폐플라스틱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항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금지됐지만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썼던 동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쓰레기들이 쌓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중국에서 우리 더 이상 이제 폐플라스틱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딱 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플라스틱 이슈가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그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크게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아주 길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 길지 않은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제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생성되면서 이런 큰 위기의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지구의 그 긴 역사 속에 35억 년이라는 큰 지구의 역사 속에서 플라스틱은 고작 100년 전에 등장했고 그 100년 사이에 지금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채소, 그리고 심지어 우유, 그리고 모든 음식 속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 또 토양에 전 환경 매체에 모든 식재료에 퍼져 있지 않은 곳이 현재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석기를 거쳐서 철기를 거쳐서 현재는 플라스틱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제 플라스틱이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았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페트병 얘기를 했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포장재에 쓰이고. 페트병 뚜껑은 뭘까요? 페트병 뚜껑은 보통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호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재, 벽지처럼 이런 것들은 PVC로 또 만들어져 있고요.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먼저 본다면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 5밀리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5밀리미터냐 하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크기가 5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펠렛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다 얘기를 하고,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쪼개지고 더 미세화되면서 심지어는 나노 사이즈까지 갑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반응성이 좋고 생물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보이는 그 화면의 그림들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류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면서 먹고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생물체들이 어떤 어망에 끼어가지고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도 플라스틱입니다. 폴리프로필렌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안감이 있고 겉감이 있고, 그 속에 보면 멜트블론 필터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언론에 보다 보면 이제 생물들이 마스크를 걸고 나와요. 다리에 마스크 줄에 감겨서 나와요. 옛날에 없었던.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왜 그게 거기 있지? 마스크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마스크들이 해안, 해변, 토양에 현재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해양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해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 담수에도 있어요. 한강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있습니다. 토양에도 있는데, 토양에 어떻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보게 되면 먼저 대기에 있는 것들이 떠다니면서,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또 대기에도 일단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요즘 입는 옷들은 물론 천연 섬유도 있지만 합성으로 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툭툭 털다 보면 여기 먼지가 나죠. 이런 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자, 토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 곳을 가보면 그 까만색 비닐들이 덮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잡초 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덮어 놓는 건데, 이런 플라스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세화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런 플라스틱 농업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비닐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어요. 수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거가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렇게 버려진 것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햇볕에 쏘여지고,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광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분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풍화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조각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 플라스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폴리머죠. 폴리머가 어떤 걸 폴리머라 그러나요? 모노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이 돼서 고분자 상태로 된 것이 폴리머예요. 이 폴리머는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속화되면서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미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 폐비닐이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수처리를 하고 나면 남는 최종 물질이 이제 슬러지예요. 그 슬러지에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슬러지를 가지고 농업용 어떤 그 매립을 어떤 복토제라든지 계량제로 쓰일 때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에서 토양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도 됩니다. 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1차.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는 뭐냐 그러면 원래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져서 제품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뭐 치약이나 우리 제품 속에 들어가는 건데 자,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들어서 안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규제가 돼 있어서 더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뭐냐 그러면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이 깨지면서 작게 만들어진 것들이 2차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환경 중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작아져서 직경이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나노 플라스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환경 중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도 발견되지만 마이크로미터 단위, 심지어는 더 작은 것까지 환경 중에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물 여러 가지 제품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게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마이크로비즈,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긴 플라스틱들은 이제 더 이상 수입도 하지 않고 금지를 해서 현재 이런 것들은 제품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면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예요. 어떤 글로벌 트렌드예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해양 생태계 건강 보호 분야의 주요 문제로 이제 이슈화했었죠. 그러면서 유넵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마련했고, 그다음 각 나라에서 사용 금지를 한다든지 규제를 했는데 다 1차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숙제로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플라스틱은 무엇이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 중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런 플라스틱들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제 이 영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환경에 이렇게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맛있게 누가 음식을 먹고 있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식재료에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회에는 유기수은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채소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환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이옥신 부분도 아주 미량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물질이 다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물질들은 우리가 먹는 식거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먹이사슬 전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작은 생물체에서 그 다음 점점 큰 생물체로 점점 전이해서 최종적으로는 큰 생물체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먹게 된다면 사람이 오게 되는데 자, 미세 플라스틱도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다른 중금속이나 유기성 오염물질과 같이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전이한다는 것을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쭉 낸 거를 보면 이메페류, 우리가 좋아하는 홍합이라든지 바지락 같은 거에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 때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충분히 또 획암을 하게 되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오염물질을 먹고 있었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화학물질,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어요. 이 지구에 그런 물질들은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 가능해요.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노출이 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 동안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수준인데 이 수준이 지나가서 우리 몸이 억셉트할 수 없는 수준, 허용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위해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바닷물이 오염됐으니까 이제 소금에서도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얀 가루처럼 부서지기 때문에 소금에 섞여 있을 때에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내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북극 해빙에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뭔지 기억나나요? 알고 있죠? 마리아나 해구가 그렇죠? 한 11km 정도 되죠. 굉장히 깊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없는 데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북극에서도 그렇게 깊은 해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가볍잖아요. 가볍다는데 물에 뜬다는데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심지어는 해저까지 발견될 수 있죠? 아마 궁금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물보다 무거운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플라스틱조차도 왜 그렇게 깊은 데서 발견되냐 하면, 자,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입자가 있는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입자 주변에 생물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막 또는 조류막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 비중이 커지면서 물밑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응집이 되기도 하고 커지면서 물보다 비중이 무거워지면 그 다음에 점점 물로 가라앉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표에도 존재하지만 물 전체, 그 물 밑에까지 이렇게 쭉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들 중에서 이제 재밌는 연구가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물벼룩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물벼룩은 여러분들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이 보면 물벼룩을 볼 수가 있는데 수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벼룩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또 조류를 먹어요. 그래서 어떤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물체인데, 이런 물벼룩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켜봤어요. 노출을 시켜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벼룩은 굉장히 작은 새끼를 낳아요. 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를 낳기 전에 그 알이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알 주머니로 들어가서 알과 접촉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알의 상당 부분이 잘 부화를 하지를 못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부화를 못하니까 태어나는 새끼 수가 적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물벼룩의 개체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물벼룩의 개체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조류를 먹을 수 있는 종이 별로 없어지니까 조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걸 의미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적어지니까 물고기가 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자, 어떤 생물체가 조류에만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켜봤더니 이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 따라서 이렇게 전이한다는 거예요. 쭉 전달한다는 건데, 연구실에서 해봤던 연구는 조류에만 노출시켰더니 그 다음에 물벼룩이 먹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따라서 4단계 전이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 큰 물고기는 이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로도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와 분포에 관한 것들 보게 되면 이렇게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모래, 심해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토양 내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얼만큼 돼 있냐 그러면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에 살고 있는 작은 미소생물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중에서 좀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렁이는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지렁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흙을 많이 먹어요. 자기 몸무게의 한 80% 정도의 흙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흙을 이제 또 내뱉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흙을 먹은 지렁이가 다시 그 흙을 뱉었을 때에 더 작게 부서져 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중에서 일반적인 풍화에 의해서만 깨지는 게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도 그 몸속에서도 작게 부서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결국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럼 지렁이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렁이는 늘 하던 대로 흙을 먹고 흙을 뱉었을 뿐이죠. 단지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된 흙을 먹었을 뿐이죠. 자,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흙을 먹은 지렁이는 어떤 정상적인 정자 형성도 또 감소를 해서 생식에 번식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자, 폐플라스틱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하고 싶어요. 자, 폐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선조는 폐플라스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환경 중에서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거나 분류해서 그것만 따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커다란 쓰레기들을 먼저 환경 중에서 먼저 치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생물체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생물체들이 밝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플라스틱을 더 빨리 분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연구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중에 없는 데가 없다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에서 수소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벼룩과 같은, 그리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더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과학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먼저 받아야 적절한 약을 받고 치료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진단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고 있는데, 자, 그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트에 가면 생분해성 어떤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을 거예요. 자, 생분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생분해성이라는 거는 60도 정도에서 기준 물질 대비, 이 기준 물질은 셀룰로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즈 대비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90% 이상이 분해가 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우리 환경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반생분해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반생분해는 기준물질 대비해서 같은 조건에서 60% 정도 분해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분해는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돼 있는 국제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ISO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런 실험 조건으로 했을 때에 이만큼 분해됐을 때 생분해로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들은 앞으로도 해야 될 과학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낮은 온도에서 6개월이 아닌 좀 더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고 싶냐 그러면, 플라스틱은 폴리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려면 그 물질의 기능성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말랑말랑한 재질의 뭘 만들고 싶으면 여기는 이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가소제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빨리 분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좀 견고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산화 방지제라든지 안정제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플라스틱 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분해성 물질을 만들 때도 그런 물질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플라스틱이 미세화가 되면서 쪼개지고 점점 작은 게 될 때 이런 화학 물질들도 함께 환경에 누출이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존재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도 또 가지고 있죠. 사람에게도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약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결과는 현재 나오고 있지만 어떤 렉트라든지 마우스 같은 설치류 실험을 했을 때는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 가득 있다는 거, 그리고 생태계에 이미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먹이사슬 전이뿐 아니라 생물체에게 주는 영향들이 어떤 산화 스트레스도 유발하고,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걸친 것도 많기 때문에 생물체가 먹게 되면 들어가서 장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소화를 할 때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에서 우리 유출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사람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공부하는 과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구는 지구촌 하나죠. 그리고 사람은 생태계의 갠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건강한 생태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오염물질의 영향을 진단하면서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윤주 교수님 미세 플라스틱과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수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멘티는 화면에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욱 멘티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그러면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은 있나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자, 플라스틱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썼던 물질들의 대체제였죠. 상하를 대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답이 없어요. 플라스틱을 어떤 물질로 대체할까? 우린 답이 없는데,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이고, 이런 물질을 또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든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쓴 우리가 사실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들을 찾을 때도 이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는 뭐 자유로워지겠다, 플라스틱 완전히 프리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현재 우리가 사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한 학생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재질을 미래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네,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임하온 멘티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플라스틱은 있는 건가요?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죠? 맞나요? 예. 자, 광분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태양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 UV에 해당하는 파장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서 이 에너지들이 결국 계속 쏘이게 되면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질 때 좀 써야 되는데 금방 광산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광산화 방지제를 다 넣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서 이걸 조금 늙게 하는 건데, 만약 광분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견고한 플라스틱일 거고, 그런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아마 사용이 또 제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환경 중에 그런 플라스틱이 나가 있을 때 광분해는 안 일어나지만 환경에서 광분해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물리적인 풍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멘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준 멘티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플라스틱이 생태계 말고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지구온난화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구상의 기후위기에 모든 오염 물질들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플라스틱 문제도 이런 기후 위기랑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돼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런 전지구적인 문제들,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기후 온난화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들, 플라스틱만이 아닌 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또 지구상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구의 어떤 위기들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팬데믹이 두 개가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데믹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일어나는 팬데믹.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과 함께 현재 가고 있는 어떤 미세 플라스틱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같이 갈 때 신데믹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신데믹이 올까 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멘티는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멘티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 축적도 개념에서 저희 먹이 사슬에서 저희보다 하위 개체가 섭취한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저희한테도 섭취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먹이 사슬 전이를 통해서 올 수 있느냐 물었는데, 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나온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에서 한 8명 정도의 건강한 성인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모두 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나왔다는 의미겠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기증받은 사람의 시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 있는지 했더니 여러 가지 그 티슈에서, 그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게 몸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사람의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물론 샘플 수는 적지만 우리 몸속에 이미 축적돼 있고, 먹고 있고, 축적돼 있고, 일부는 몸속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태반에 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이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오염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짧은 건데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성분이 뭔가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 중성분이 석유에서 오는 물질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옥수수 같은 거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의 셀룰로즈 같은 성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생분해가 되는 성분들에다가, 그런 다음에 첨가제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런 걸 넣어서 만든 것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라스틱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곡물이라든지 어떤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에서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가장 많은 게 이제 PLA라 그래서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그건 옥수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에서 이제 그 바이오매스죠. 거기서 그걸 원료로 해서 첨가제를 넣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돼요. 과학은 답이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개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2개, 사실은 10개를 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옥수수에서 플라스틱이 온다 그러면 옥수수를 또 많이 키워야 되고, 옥수수를 키우려면 우리는 또 농약을 많이 써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답을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멘티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정우 멘티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수님 좋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해결책 부분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답이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덜 사용하는 것밖에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플라스틱은 많아가지고 마모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몸에 들어서 내분비에 교란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없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내분비 교란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이거랑 따로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를 뭔가 만든다거나 그런 의료 분야의 해결의 더 맞는 해결책이 아닐까요? 자, 답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이미 이제 환경 중에 나와서 마이크론 사이즈, 나노 사이즈까지 부서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회수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도록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큰 플라스틱 조각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경에서 빨리 회수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내분비 장애 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첨가제로 쓰이는 물질 중에 일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세화가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몸이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제 더 효율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 질문한 것처럼 몸속에서 어떤 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물속에서 되도록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공학적인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에 있었을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공학적으로 더 많이 걸러내서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것들은 더 빨리 분해가 돼서 얼른 환경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오픈 마인드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 또 발표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윤주 교수님께서 미세 플라스틱과 생태계 주제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 또 그리고 우리 멘티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은 또 좋은 답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우리 건국대학교 안윤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